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깊게 전달하는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선까지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카드를 모두 던져야 하는 시점일 텐데요. 후보들의 승부수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다소 좀 늦었지만 일단 화력을 보태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영상은요. 청주에 있는 육거리 시장에 지원 유세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걸 넘어서요. 치열하게 경쟁을 했던 경선 후보들, 그리고 심지어 이분까지 전방위 저격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찾아서 4명이서 당 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한덕수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이준석에게 당을 넘기겠다고 뒤로 야합을 시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자, 최진희 변호사. 그러니까 나만이 열 게 아니라 다 나와서 도와야 한다. 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민주당 가라 이런 말까지 던지고 있어요. 근데 4시부터는 원주에서 유세를 또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찾아가서 또 같이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확실히 좀 원팀을 보여주려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한 번이라도 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팀 김문수 원팀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한마디로 축구로 치면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동훈 후보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를 찾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의 심장 대구를 갔지 않습니까? 대구 서문시장에서 오늘은 제가 김문수입니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외치니까 김문수를 연회해달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 것 같은데요. 결국 한 분 한 분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부선 상행선을 오고 있는데, 네. 나중에 서울에 와서는 김문수, 한동훈 손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김문수 후보님은 뒤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따로 똑같이 동선이 겹치지 않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바다에서 모이듯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국민의힘으로서도 이 선거 중반전인데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김문수를 연호하면서 빨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것은 당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만, 멀리서 보면은 그 또한 기호 2번 김문수를 지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빨간 바람이, 남풍이 계속 올라오는 것, 손을 잡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돌손 하나 또 한 표가 절실한 시점이겠죠. 조금 전에 김 후보가요. 그런데 의미심장한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는요.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이번 주 토요일이 1차 데드라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3년 전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 또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사전투표 전날까지 가서 단일화하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1차 데드라인까지는 이렇게 보면 이틀이 남은 상황입니다. 최진현 변호사. 시한이 임박한 이 상황에서 김 후보가 조금 전에 던진 이 40대 총리 시대 카드, 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타겟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저 부분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위해서 던지는 하나의 정확한 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70대 초중반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님.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젊은 청년 세도 3040 자체에 대한 어떤 러브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분을 돼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대통합 없이는 현실적으로 그 이재명 후보를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막판 단일화에 대한 어떤 이준석 그 후보에 대한 러브콜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당 대표로 그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분이 최연소 35세 비대위원장 김용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신구의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 당정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회하고 이런 이미지를 벗으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3040 세대 교체 이런 것은 유효한 단순히 한 사람을 위한 타겟 마케팅을 넘어서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책임지려고 하는 이 수권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던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라고 봅니다. 40대 총리 카드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권 싫어? 그럼 총리 할래?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그 이준석 후보 한 사람을 겨냥한 그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굉장히 조급해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어제도 개혁신당에서 이제 폭로한 내용을 보면 친윤 쪽에서 그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까 후보를 양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은 총리까지 제안하는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DJP 연정처럼 연정합시다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들으면 지금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한 하나의 카드를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덧붙이면 일단은 그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라는 이 보도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친윤이 어떻게 뭐 당권을 준다는 거냐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라고 이런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한테 그 40대 총리 진짜 이준석 후보 겨냥한 거냐라고 물었어요 기자들이. 그런데 일단 특정인을 뭐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40대 총리가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 아니냐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다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염두에 두었다라는 해석들이 많고요. 또 하나 이준석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대표를 하던 시절부터 세대포 이론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왔어요. 60, 70대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가 많고 2030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그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을 키워서 40, 50 세대를 포위해가자 뭐 이런 전략도 얘기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지 않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 불과 12일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후보들은 그 누구보다 바쁘게 좀 연락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 사실 해야 할 이 시점인데요. 그런데 돌연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요.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웬만한 전화 안 받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국민의힘 측의 언플이 심하고 그 언플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문의가 오고 그래서 실질적인 선거 준비가 지장받고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핸드폰에 이제 통화는 다 차단을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단일화 관련 질문 이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약속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요. DJP 연합했을 때 2년 딱 끝나고 총선 치르면서 다 토사구팽됐고요. 플레이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니까 단일화 질문들이 좀 불필요한 연락이고 그게 좀 너무 많아서 차단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익배 위원장 말을 들어보면 뭐 연정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며칠 전에 뭐 특단의 대책이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단순 몸값 높이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이 단일화를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이제 거의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직접 단일화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함익병 그 선대위원장이신가요? 그분도 지금 DJP 연합에서 같은 경우에는 총선 그 2년 지나고 나서 토사구팽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과거에 2022년도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하고 난 이후에 안철수 의원을 당시에 인수위원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아무런 그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토사구팽 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 과거의 역대 사례에서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미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오늘 그것도 뭐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마도 네. 단일화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고도 있어서 예. 아마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8.1%, 김문수 후보가 38.6%,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4%로, 그러니까 이재명, 김문수 후보 두 후보 간 격차가 10%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온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NBS 여론조사에서는요, 이준석 후보가 10%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선거 보존 득표율이 15%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건데, 아까 김지욱 대변인 말대로 이준석 후보가 5시에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 이 후보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어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매직 넘버 5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6% 내인 5%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빠져서 한 5% 정도 갈 경우에는 이 그 단일화가 이렇게 훨씬 더 이 물살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하신 리얼미터, 결국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다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하락세인 것이고,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뒤에 시작했지만 뒷심을 가지고 지금 상승세, 이런 상황에서 얼만큼 쫓아가느냐. 과연 쫓아감에 있어가지고 그 지지율을 이준석 후보 거를 흡수를 하면서 쫓아가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드린 것처럼 이 단일화 열차는 쉽게 출발하겠지만, 네. 지금처럼 이준석 후보 10%가 넘어간다고 하면은 절반 정도의 어떤 선거 비용이 보존되고 15%가 넘는다고 하면은 전액이 보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으로서도 더 분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있을 이 그 2차 그 TV 토론조사, 네. 이런 과정이 거치시면서 김문수 후보님이 더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일화 열차가 상당 부분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막판까지 이준석 후보가 자강로로 계속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국민의힘이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 하나라도 지금 더 필요한 시점일 텐데요. 오늘 김문수 후보 가족이 유세에 총출동을 한다고 해요, 허준 변호사. 그런데 그러니까 가족이 총출동을 하는 거면은 설 여사와는 이번에 처음 동반 유세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설난영 여사 그동안 여러 가지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모습을 볼 수는 있었지만, 저렇게 배우자 동반 유세에 나서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 일정을 좀 보시면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지금 3시 50분부터 광명에서 어린이집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5시 넘어서는 부천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장에서 시장 민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 저 두 지역은 사실 민주당의 세가 훨씬 강한 지역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게, 왜 광명에서 어린이집이냐면요. 예전에 설 여사가 이 타가소 사업을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광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워킹맘으로서의 어떤 고충을 이해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광명의 어린이집 간담회를 첫 배우자 동반 유세 일정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 부천은 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부천 소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3선 국회의원을 했던 경험도 있고, 네. 또 경기도지사로서의 경험도 있지만 딸 동주 씨가 다닌 가톨릭대학교의 캠퍼스가 또 부천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지역이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은 또 뭐냐면,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96년 15대 총선에서요, 그때 당시에 정치 신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상대가 누구였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이미 굉장히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박지원 전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다들 박지원 전 의원의 당선을 예상을 했었는데, 3일 전부터 갑자기 역전하면서 대역전극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그렇군요. 작금의 상황과 맞물려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설난영 여사 행보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남희 기자. 자, 어제 설 여사가
이 장면입니다. 당 행사에서 이게 당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저렇게 뭐 꽃받침도 하고 전면에 나서기도 하고 저렇게 볼을 이렇게 감싸는 모습도 보이는데 저때 배우자 토론도 원하면 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임 차원에서도 설란영 여사 일정이 다 공개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가 바로 그 국민의힘 공식 행사 첫 등판이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설란영 여사 그리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가족을 좀 전면적으로 내세우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대위 관계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설란영 여사 움직이면 표가 됩니다. 그리고 딸 동주 씨 같은 경우도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권유로 원래는 영어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사회복지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가족들은 전면에 나서면서 뭔가 우리는 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뭔가 더 우월하다라는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전략 차원에서라도 어떤 가족들을 내세우는 마케팅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어떤 활약을 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으로 풀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 12일 전 전격적으로 다시 꺼내든 본인의 대표의제 바로 기본사회 이야기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먼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가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이에요. 지금 이 시각 경남 양산에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또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씩 머물면서라도 친문, 친노 이 표심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경남 양산에서 이렇게 유세를 갖기 전에는요. 송기인 신부를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또 멘토로 불립니다. 송기인 신부를 만나고 바로 양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에서 현재 집중 유세에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친문, 친노, 그러니까 집토끼 세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민주 진영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남이잖아요. 네. 지금 또 그 김문수 후보의 또 영남 지역도 추격세가 굉장히 매섭기 때문에 또 영남 지역의 표심을 다진다. 그 두 가지 차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판 뭐 진보 이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 삶을 나라에서 책임지는 소위 이 기본 사회 제도를 사실상 다시 꺼내든 겁니다. 허재현 변호사, 뭐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는 뭐 생애 주기별로 소득을 좀 어떻게 보면 보장을 강화하고 또 주 4.5일제, 뭐 정년 연장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골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과 주거, 의료, 돌봄 이런 전방위적 영역에서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를 훨씬 더 확충해서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따르자면 국가의 어떤 안전 매트, 두꺼운 안전 매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생애 주기별로의 보장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복지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일대의 아동수당, 청년 일대의 미래적금 도입, 그리고 나중에 노후연금 개혁을 하고 주택연금 제도 등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전 생애 주기별로 기본적인 소득과 삶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하는 정책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의료 취약계층들에게 공공의료 주치의를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교육을 확대를 해서 국가가 돌봄의 일부를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노동과 관련해서도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전담할 수 있는 국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구조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 기구에서 전담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김진욱 대변인, 사실 올 초에 이 후보가 이렇게 뭐 성장과 회복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사실 우클릭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내려놨었던 정책이었었고, 또 본인이 만들었었던 이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도 사퇴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전투표 일주 전에 회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지난 12.3 비상계엄이 비상계엄으로 헌법 정신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번 대선은 그런 헌법 정신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지금 우리의 헌법에는 그 기본 사회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기본권들이 보장되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AI와 같은 이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돼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기본 사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성장을 해야 나눌 수 있고 더 크게 성장해야 더 큰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꺼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이고 회귀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자, 어쨌든 진보 표심을 잡기 위해 이 후보 결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 무식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또 그 국가 부채 50%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1년 GDP 국민 총생산이 2,600조 원입니다. 그런데 1,000조 원이면 국가 부채가 50%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110% 이렇게 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대중연설이지만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국가부채 조금 늘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연설이 갖는 약간 그 오바일 수도 있고 그게 정책의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진욱 대변인은 같은 맥락이지 몇 달 전에 강조했던 성장과 이 강조했던 그때와 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달라진 게 아닐까요? 근데 국민을 왜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하죠? 결국 성장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진짜 성장이 중요한 줄 아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좌파적인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지지세가 단단할 때는 성장하고 해서 우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중도 우파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정당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또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본인의 지지층이 조금 흔들린다 싶으니까 다시 한번 또 본인들 지지층에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도 확고한 스탠스를 잡고 하지 못하라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재벌 해체를 얘기하고 또 한미 동맹을 얘기하면서 옛날 같은 게 뭐였습니까? 주한미군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본적인 원칙과 철학이 없이 필요할 때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춥니까? 대통령은 기본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기본인 것처럼 했다가 저게 기본인 것처럼 했다가는 결국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치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고요. 우리 헌법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행복 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바탕으로 하되 그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은 이 국민들이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기본적인 사회고 그것이 사회의 안전망이다. 그런 안전망이 두터울수록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 이런 말씀들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계속 그 스윙하듯이 좌파 우파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성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을 함께 나누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표까지 12일이 더 남은 만큼 두 패널분들의 사견이고 이 후보의 공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런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김혜경 여사도 일정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목포 세월호 선체를 둘러보는 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기본 사회를 강조하고 있으면은 여사 본인은 안전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 사회를 강조한다거나 또 여러 종교 단체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세월호 옥포 신항에 가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세월호가 임시 안치 상태로 있어서 계속 부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월호를 다른 추모 공간으로 옮겨서 어떤 안전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보니까 이제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인터뷰 나서기보다는 이제 서면 인터뷰에는 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간에 또 한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남편이 이 갈등으로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게 해달라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이요, 또 경로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야심작이 공개되는 순간 대형 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고 전 과정을 지켜보시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 된다고 엄중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분노한 겁니까? 북한이 지금 야심차게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거행을 했는데 거기 네. 배가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완전히 체면을 구긴 셈이거든요. 지금 한 달 만에 원래 첫 번째 최연함을 이제 진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 한 달 만에 지금 이 5,000톤급 넘어진 구축함을 진수를 하는 진수식을 가졌는데 이게 너무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첫 번째 진수식에서는 성공을 했던 이유가 이걸 부양식으로 띄워가지고 진수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데 네. 지금 이 배가 건조가 된 청진 주선소에는 이 넘어지는 경사면이 없기 때문에 측면에서 밀어서 진수하는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밀다가 균형을 잃고 배가 넘어지고 바닥이 부서지는 바람에 지금 두 번째 진수식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로 돌아가고 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눈앞에서 본인의 야심작이 처참하게 부서졌으니 분노할 만도 하겠지만요. 근데 이런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걸 왜 숨기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지 말이죠. 진수식 현장에 수천 명의 군중과 김정은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입소문을 타고 퍼질 테니까 김정은이 없는 상태였다면 모를까 공개된 행사였기 때문에 이건 북한으로서도 고육지책으로 이거는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그때 이남일 기자 숙청까지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술자들을 다 숙청을 하고 나면 오히려 구축함 개발에 차질이 빚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북한에서도 이 구축함, 최신형 구축함을 만드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걸 잘하는 전문가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만약에 문책을 하게 된다면은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자 중에서 최소한의 어떤 희생양을 찾아서 엄중하게 문책을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좀 이어지면서 굉장히 기술 개발이나 앞으로 구축함 더 만드는데 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구축함의 실패와 김정은의 경로가 알려진 직후예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왜 이 시점이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 상처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사고는 김정은으로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고 또 군사 강국을 그렇게 자랑해 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났거든요. 자존심 회복, 일종의 화풀이 이 두 가지가 섞인 게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다. 그러니까 전문가 해석은 화풀이라는 거예요. 순항 미사일 쏜다고 화풀이가 됩니까? 화풀이가 안 되죠. 제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본인 인민들의 배를 공기지나 말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밥에 고깃밥이라도 먹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구축함, 어떻게 보면 그 북한판 이지삼인데 한국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 제가 얼마인가 봤더니만 3조 원씩이나 들더라고요. 그래요? 결국 거의 뭐 그 북한의 예산의 어마어마한 한 부분을 투입해가지고 했는데 저렇게 실패하면은 그 돈 어디서 합니까? 그 돈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배부르기만 했어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본인들이 기술적으로 실패를 해놓고 그에 대한 분풀이를 남한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런 식으로 하느니 북한에 있는 저 돈 정말 인민들 따뜻하게 사는데 좀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더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땡땡땡 생포 영상으로 요즘 시니어 유튜버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시니어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버일까요? 이 정답은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권상희 평론가, 요즘 사실 SNS, 너튜브라고 하죠. 이걸 좀 시청을 하다 보면 낯익은 얼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도 너튜버네? 이런 생각하면서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TV에서 자주 노출이 됐었던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연기자 또 방송인들이 이제 활동 무대를 너튜브로 옮기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TV보다 요즘에는 너튜브 빈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TV라는 게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온전히 주인공이 될 수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너튜브는 다르죠. 온전히 내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너튜버인 또 연예인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콜라보 출연까지 많아지면서 노출 빈도가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의 시니어 스타들 같은 경우 뭐 털털한 본인들의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본업 모먼트로 돌아가서 본업, 이 무대 뒤의 일상, 그러니까 촬영 이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게다가 이제 삶의 궤적이 녹아들어 있는 인생 철학까지 공개하면서 세대 구분 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시니어 스타들 너튜버로 이제 제2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또 전성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시니어 스타들이 갑자기 이렇게 진출을 좀 많이 해요, SNS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디어 플랫폼이 급변합니다. 그동안은 대형 스크린, TV를 통해서 봤던 그런 시장이 위축되니까 네. 1인 미디어, 방송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됐고, 두 번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현재 나이는 빼기 20을 해줘야지 제 나이예요. 아, 그래요? 신체 요즘? 나이입니다. 아, 자, 그러고 보니까 시니어를 거부할 정도로 이 동안이에요. 네. 근데 여전히 은퇴했지만 일은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도 존재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맞물렸고요. 3번째 이유가 있어요. 수익 창출은 덤이다. 이게 기존에 먼저 진출한 스타들은 이미 네.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시니어 스타들이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초기에 가입자 수도 굉장히 빨리. 그래요? 여기에다가 광고, 기업 광고까지 붙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퀴즈 하나를 내면 맞춰보세요. 퀴즈가 또 준비되어 있나요? 네. 선우용료 씨 지금 나오시죠? 네. 지금 1인 미디어 시작한 지 2달이 안 됐어요. 4월 2일 날 출발했는데요. 네. 동영상 20개입니다. 가입자 수 얼마나 될까요? 가입자 수 구독자 수 한 10만 정도 되지 않았어요? 아, 더 쓰세요. 더 많아요? 21만 명이에요. 21만 네, 명이나 돼요? 저는 2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 실버 버튼을 받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네. 자, 어마어마한 열풍을 불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소위 말하는 너튜브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활약 중인 시니어 유형.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사람 냄새형입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일상 공개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타들. 첫 주인공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꾸미는 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화장품도 없어, 나는. 기초 화장 외에는 없어. 들을 일이 별로 없지. 이제는 무겁고 그냥 이런 백 들고 다니잖아. 이런 에코백 같은 거. 박명현 기자, 첫 번째 주인공 배우 이미숙 씨예요. 네, 굉장히 사실 영화계 데모,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 연기 때와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센 언니라고 불리잖아요. 이미숙 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배우 이미숙 씨 아닌 크리에이터 이미숙을 만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이죠. 쑥스러운 미숙 씨라는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집안을 공개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집안의 일상을 정말 다 공개했어요. 집안 그럼요. 내부부터 시작해서 여배우의 이 안에 옷장을 다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이 무려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100만요? 네, 이 영상 하나가 이렇게 한 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데요. 근데 구독자 수는 아직은 3만 명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조회수라면요. 네. 앞으로의 이제 이미숙 씨의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미숙 씨 하면은 약간 무서운 모습도 사실 많았어요. 카리스마 있는 모습, 예. 맞아요. 예. 정말 풀 메이크업을 하면
옆에서 도저히 말을 지킬 수 없는 그 모습인데 지금 네. 영상을 보시면 흰머리 다 보이시죠? 저렇게까지 여배우가 공개를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 이미숙의 모습을 다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정말 하셨는데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부터 뭐 본인의 뷰티 꿀팁 아마 다 대방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요즘 핫한 어떻게 보면 시니어 스타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자, 81세에 그야말로 너튜버로 데뷔한 스타라고 하는데 이분 영상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사인 좀 해달라 그랬지. KBS 진품명품 내가 이런 걸 받았다 했더니 이게 값어치가 된대.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막 찾았어. 왜냐면 나 이게 수없거든. 돈 되니까 사람이 눈이 일찍해. 맨날 호텔 조식 먹으러 간다는 거 진짜네. 네 진짜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애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유행어가 떠오르는군요. 몰라 하셨던 선우영자 선생님인데 사실 평소 이웃집 아주머니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전 일상을 보여주고 계신다고요? 지금 운전을 해서 어딜 가고 계시냐 하면 바로 호텔에 조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호텔이요? 네, 근데 사실 호텔 조식 먹는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날 아니면 호텔 조식을 자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우영녀 씨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자칫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녀분들은 일찍이 결혼하신 지 꽤 됐어요. 지금 이촌동에서 혼자 사는 솔로 라이프 중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도 80세가 넘으셨잖아요. 네. 나 자신을 위한 삶에 보다 더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게 네. 사실 1인 가구가 장을 보면 요즘 사실 조금만 사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장 본 것들, 음식거리들을 다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결국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돈을 더 보태서 호텔 조식을 먹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게 선우영녀 씨의 논리예요. 네. 이렇게 호텔 조식 러버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러버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요? 네. 80세이시지만 81세지만 드라이브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네, 아침에 본인의 차를 만나자마자 제가 만났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 잘 있었니? 이렇게 말을 걸어요. 네. 자동차하고도 교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새 차를 뽑은 지 1년 3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린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27,000km를 달렸다고 해요. 차를 운전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풀고 또 전국 각곳을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너튜브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3주 얼마예요? 전에 공개가 된 건데요. 네. 338만 회? 338만이요? 네, 돌파했습니다. 아마도 선우영녀 씨가 보내주는 이 특유의 긍정적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타, 자신의 이번에는 일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나를 가꾸는 삶을 전파하고 있다. 이런 시니어 스타가 또 있어요? 네, 배우 박중근 씨인데요. 박중근 씨는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립니다. 60대 제니. 60대 제니? 네, 왜냐하면 그 블랙핑크의 제니 같은 네. 경우에 명품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기도 하고 패셔니스타잖아요. 근데 네. 박중근 씨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레깅스 패션까지 선보이시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정말 과감 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박중근 씨가 이번에는 이제 너튜브 채널을 오픈을 해서 뷰티에 관해서 정말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그래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술을 받아도 받았어라고까지는 얘기는 하지만 어디가 바뀌었고 이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박중근 씨는 좀 달랐습니다. 다양한 관리 비법은 물론 자신의 시술 후기를 공개합니다. 그래요? 정말 솔직한데요. 네. 근데 저는 박중근 씨가 정말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연예인으로 꼽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 80년대의 박중근 씨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청순 가련형의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굉장히 청순한 모습이 많았다가 잠시 공백기를 가졌다가 다시 이제 연기를 50대 후반에 시작했잖아요. 근데 60대는 지금의 OTT나 굉장히 다양한 그 매개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걸 10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로 정말 이분 대성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뷰티 네. 시장은 굉장히 협찬과 이런 광고가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노년층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유도 많고 그리고 어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활동에 대해서요. 박중금 씨가 저희 채널A 예능에 나와서 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니까 막 즐거운 거야. 맞아. 사실은 나는 내가 유튜브에서 막 명품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들과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자, 이렇게 시니어 스타들이 일상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대중들의 반응은 좀 어떤 편이에요? 첫 번째 이제 위로와 공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화면 속에서 반듯한 이미지만 봐왔어요. 이 방송상 공중파에 살지 못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저 혼밥도 하고요. 네. 저 시술도 했어요. 네. 라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연예인도 스타도 일반인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위로와 네. 공감을 얻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이제 주현미 씨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신만의 노하우,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특히 이제 주현미 씨의 경우에는 구전가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예환을 노래했던 그런 트롯 같은 것을 다 일일이 발굴해서 LP부터 시작해서 이제 잘 전해지지 않는 노래까지 발굴해서 혼자 편곡하고 그걸 다시 부릅니다. 이 영상은 팬덤이 있어요. 네.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후배 가수들, 트롯이 열풍 분 건 사실 경연대회였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이전보다도 더 이제 이 트롯 발전을 위해서 이제 했었다는 것들이 전문적인 노하우, 팬덤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유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일까요? 보면은 자, 본업형이라고 뜨는군요. 익숙함 속에 새로움. 그러니까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소위 본업형 스타들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스타 만나볼까요? 상처난 내 마음을 달랠 수도 없으면서 울면서 후회하네.也来向我为你歌唱。 그러니까 아까 이인철 소장이 언급해 주셨던 주현미 가수예요. 굉장히 오랜만이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SNS에서 저렇게 음악을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현미 TV 지금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구독자 수가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사실 신곡을 발표해도 이 신곡을 홍보할 만한 무대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런 환경 때문이었는지 그 이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유튜브에서 신곡 공개까지 하게 되면서 음악 활동 영역이 확장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그러니까 시니어층에서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요 무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현미 씨가 운영하는 주현미 TV가 유튜브 버전의 가요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이분이라고 합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제 그때 별명이 3mm였어, 3mm. 내가 뭐야 이거? 인쇄 잘못했잖아. 사이즈가 작아 그랬더니 걔네들이 또 시작이다. 저 또 왜 이래 막 이랬는데 딱 잡을 때 3mm가 틀린 거야. 그 요새 한류를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 전략가 노희영 씨인데 이분이 처음 이거 SNS 한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놀라셨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그 노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K-뷰티, K-푸드, K-패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그래요? 컨설턴트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풀어봐라 해서 본인도 한번 했는데 한 달 안에요. 동영상을 3개 올렸는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는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방송 직전에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요즘 어떠냐 그랬더니 네. 사실 힘드시대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컨텐츠를 계속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혼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이템을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자신의 네. 노하우를 젊은 세대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데 사실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 사실은 시작은 브랜드 컨설턴트였지만 거의 삶의 전반에 관해서 설명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희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브랜드 컨설턴트에도 능력이 있지만 연예인들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정말 많은 연예인들하고도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연예인들 중에서 이민정 씨나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도 사실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친한 연예인들을 모아서 약간 토크쇼 같은 거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실 그런 욕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스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배우이자 공연 기획자인 송승환 씨예요. 이분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송승환 씨는 사실 1957년생인데요. 데뷔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요? 1965년입니다. 65년이요? 네, 8살 때 데뷔를 했어요. 아역 배우로. 근데 그야말로 이분 같은 경우는 대중문화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60여 년 동안 본인이 활동을 하고 이분이 배우도 했지만 공연 기획자로도 정말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콘텐츠를 보자면요. 7080 그 시절에 활동했었던 지금은 우리가 TV에서 보지 못했던 인물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굉장히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뽀빠이 이상용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여기 인터뷰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활기찬 모습으로 과거의 얘기를 다 풀어주셨는데요. 아마 젊은 세대들한테는 과거에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재미난 점이 있었구나라는 그 에피소드를 알 수 있는 반면 지금 손지숙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30만 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스타가 소위 말하는 너튜버로 성공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쭉 봤다면요. 이번에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오히려 스타가 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 커리어 전환형 인생 이모작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뜨게 되는데요. 남혜영 기자, 이제는 시니어 유튜버 이런 말이 사실 무색할 만큼 굉장히 사랑받는 세대 구분 없이 사랑받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마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인생은 박막내 할머니처럼 살아보자. 박막내. 네. 다들 이제 정말 다 아시잖아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도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소소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일상에 접했지만 이게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지 못한 게 굉장히 신선한 점으로 다가왔어요. 게다가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사실은 가끔은 막 욕설도 내뱉으시고 굉장히 친근한 콘텐츠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사실 유튜브와 구글 CEO까지 만날 정도로 정말 유명. 그럼요. 그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언제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 줄 알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본인도 더 신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계십니다. 밀라노나라고 좀 아실 거예요. 네, 이분 알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요즘 정말 옷 잘 입는 거에 대한 그 열망이 정말 어린 세대부터 중노년 세대가 정말 많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 조금 중단하셨다가 다시 좀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캐주얼 브랜드도 어떻게 우리도 입을 수 있다는 이런 노하우를 정말 디테일하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가르쳐주는 한편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좋았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지침을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지 마.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은 본인만 너무 힘들어진다. 근데 또 우리가 안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정말 어른이 얘기해 주는 걸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약간 조금 인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시니어 크리에이터 중에서는요. 무려 구독자가 125만 명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시니어 이 너튜버의 영상 한번 보고 올까요? 내 닭이 엄청 구수하고 맛있겠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어우 너무 좋지? 어우 또 에헤이 졌네 이거.
아니 저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1960년생이시고요. 12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굉장히 짧았지만 임팩트가 컸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올리시는데 먹다가 뒤에 굉장히 무슨 닭울음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닭이 우네 이러면서 조금 다시 화면이 전환되면요. 아까 울었던 닭이 어느덧 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여기는 정말 웃음이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보다 보면은 그 닭을 이렇게 꺼내다가 떨어뜨리세요. 떨어뜨릴 때 또 자연스럽게 욕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웃음을 주셨는데요. 어떤 이제 네티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힐링 콘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힐링. 자연스러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사실 콘텐츠가 강렬하고 욕설이 많거나 좀 범죄물이 좀 많잖아요.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옛날에는 사실 욕쟁이 할머니 뭐 가게 찾아갔잖아요. 네. 이제 트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무대로 인기를 얻은 사람이 또 있어요? 네, 성호 육묘장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농부인 안성덕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면 고구마 밭에서 잡은 두더지를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두더지를요? 네, 그런데 이것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굉장한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저건가요? 네. 이 제목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더지가 농작물에 주는 피해와 잡는 방법, 땅 파는 장면 이게 제목이고요. 이 영상이 6년 전 영상이거든요. 근데 가히 이쯤 되면 인생 연금이 되는 영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회수가 73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737만 회요? 네, 성호 육묘장의 특징이 나긋나긋하고 담백한 설명이 곁들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쉬운 설명 그리고 편안하고 구수한 화법을 구사하면서 2030 세대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너튜버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퀴즈 내드렸던 게 그 생포 영상이 바로 두더지 생포 영상으로 인기를 얻은 시니어 유튜버가 있다 이거군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법관 출신의 시니어 크리에이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대법관 출신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박일환 씨입니다. 저분이군요. 네, 현재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차산선생 법률상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아주 쉽게 동영상 배포죄, 영장 실질심사, 보이스피싱 같은 다양한 범죄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채널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악플이 없어요. 그래서 댓글 청정 구역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채널인데요. 이 댓글들 보면 어머 진짜 댓글에 악플이 없군요. 세상에 이렇게 올바를 수가.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드디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채널이 생겼군. 이렇게 재치 넘치는 댓글들이 많은데요. 이 댓글들을 다 읽고 좋아요를 직접 누른다고 합니다. 이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떤 계기로 좀 이걸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자녀분들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박일환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원래 자서전을 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따님이 책은 잘 읽지 않는다. 그러니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자 엄마 역시 아드님이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처음에 뭔지 몰라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한참 되면 수익 창출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금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거 좀 꺼리잖아요. 수익 창출 직접 언급을 하셨습니다. 조회수 또 그리고 구독자 수가 넘쳐나는 만큼 상당한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시니어 너튜버들을 살펴봤는데 이 소장님, 그럼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이제 관련 어떤 컨텐츠 시장 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58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58이요? 1958년생. 1958년생. 예, 특징이 뭐냐? 베이비부모 초기 베이비부모면서 은퇴했기 때문에 신노년층입니다. 근데 학력도 고학력이에요. 경제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IT 기기도 능숙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기도 하지만 플랫폼을 소비하는 소비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특정 연령층, 뭐 이 시니어 타깃이라고 하지만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시장을 넘어서 다양한 세대가 좀 어우러지는 소비하는 보편적인 콘텐츠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